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혹시 내 집에서 내가 가족이라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시댁이라는 화려한 연극 속에서 존재감 없는 단역 배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평화는 때로 침묵과 맞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제 침묵이 더없이 잔인한 모욕의 한마디에 산산조각난 그날까지 말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시누이를 환영하는 성대한 파티에서 제가 감히 반대 의견 한마디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시누이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들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운명뿐만 아니라 그 오만한 시누이에게 더없이 극적인 재회를 예고하는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0살입니다. 5년 전 저는 남편 민준과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두들 제가 복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건설 엔지니어였고 시어머니는 퇴직교사 출신으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죠. 해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요?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운 좋은 아내, 고아, 출신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던 배경도 학벌도 없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이 맞지 않는 결혼이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뒤로 물러나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전례 없이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새로 박사가 된 미나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거의 모든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당연히 미나였습니다. 그 아이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서양에서 이룬 자신의 업적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자신의 재능에 어떻게 감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위라면 한국 최고의 대기업들, 그 중에서도 목표 1순위인 철룡그룹의 최고 2급 관리직에만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철룡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이 아이러니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제 가족의 파티에서 무급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역할극 속에서 조용히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운명적인 논쟁이 없었다면 말이죠.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한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는 솔직하게 자신의 회사가 한 대기업의 연계 프로젝트 중 작은 프로젝트 입찰을 따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기업들은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산업 안전 솔루션이나 시공 일정, 하자 보증 약속 같은 걸 강조하면 가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시누이의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까부터 거만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던 미나가 갑자기 고개를 휙 들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산업안전, 하자보증? 그런 길거리 지식은 어디서 주워들은 거예요?
대기업이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수익과 전략적 비전만 본다고요. 순식간에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그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기의 찬 공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저를 돌아보며 불꽃 튀는 눈빛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인내심마저 죽여버린 한마디를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들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벌개진 미나의 얼굴, 당황하고 무력한 남편의 얼굴, 그리고 침묵하며 약간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비참함과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지난 5년 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눈에는 영원히 무식한 사람, 가치 없는 배경 역할의 아내일 뿐이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얻으려 했던 사랑이 실은 이런 편견과 무시로 가득 찬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구나. 아니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내 말이 맞네. 아마 내가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려 조용히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화목한 파티와 놀란 눈빛들을 등 뒤로 한 채 제가 걸어나온 것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연극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울분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내쉬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저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 실장입니다. 아가씨,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주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극도의 모욕과 운명적인 전화 한 통이 박서연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사 신우이와 회장 올케의 재회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택시 한 대가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거리를 뚫고 밤을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 모든 것은 그저 흐릿하고 생기 없는 색의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최측근 비서인 김 실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 위독하시다고 합니다. 위독. 그 두 글자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분노와 굴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오직 극심한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7년간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다시 솟아올라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제 아버지. 제가 사랑하면서도 원망했던 그 남자. 제가 지난 7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그 사람. 택시가 시내 최고급 국제병원 앞에 멈추자 저는 VIP 병동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김 실장님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는 응급실에 계십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한국 재계 전체가 두려워하는 남자, 천룡그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회장님. 지금은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복잡한 의료기기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혈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항상 기억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우렁찼던 남자. 저기 누워있는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 나이든 의사가 나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따님이시죠? 유감스럽게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뵙고 오십시오. 아마 따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야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힘내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아가씨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약한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에 거칠어진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힘겹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엄격함이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자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아버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빠.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아버지는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내 엄마 일.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언급하자 7년 전 우리 부녀를 갈라놓았던 그 운명적인 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7년 전 저는 아직 23살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제 삶은 분홍빛이었습니다. 유능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회장님은 맨손으로 천룡그룹을 일군 분이셨습니다. 일에 미친 사람이었고 늘 바빴지만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적인 분으로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제게의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증거이자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어머니께 바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뉴욕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에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직접 즉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슬퍼하셨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일은 원래 그렇단다. 우리 딸, 엄마랑 저녁 먹으러 갈까? 그리고 우리 모녀는 함께 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밝은 척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슬프고 실망하셨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운전 부주의로 달리던 트럭 한 대가 우리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고통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어머니가 영안실에 차갑게 누워 계실 때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증오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통에 잠긴 어린 소녀의 미숙한 마음속에서 저는 모든 죄를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일 중독, 그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가 제 어머니를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빠? 장례식 밤, 저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일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보다,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냐고요. 아세요? 엄마는 아빠를 기다렸어요. 외롭게 기다림 속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제 말은 이미 산산조각난 아버지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해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원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와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집을 박진우 회장의 딸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너무나 무겁고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저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작별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삶,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삶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앗아갔다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난 산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모든 재정적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작은 저축액만 가지고 제 인생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망자처럼 떠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저는 완벽한 위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뒤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고아 소녀로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남은 저축으로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고요의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갈망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범함, 회의도 계약도, 대륙을 넘나드는 비행도 없는 평범한 삶. 새로운 삶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와 그림밖에 모르던 아가씨가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이 오히려 제 고통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갓 볶은 원두의 향기로운 냄새, 매일 아침 들르는 단골 손님, 혹은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 어느 오후처럼요. 그리고 그런 비 오는 오후, 민준이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카페 근처 건설 현장의 감독 엔지니어였습니다. 비를 피하러 카페에 들렀다가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류층 세계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착하고 진실했으며 조금은 서툴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역사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 커피 향과 낡은 책 냄새가 어우러진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 즉 스스로 사업을 일군 고아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무척 공감했고 제 강인함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마르고 상처투성이인 제 영혼을 적셔주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은
제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걷고 싶을 뿐이에요. 약속할게요.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절대 묻지 않을게요. 당신에게 진짜 가족,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의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 민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아주 간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참석한 몇 개의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조금 꺼려하셨지만 제가 순하고 착하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미나는 그다지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북카페를 팔았습니다. 오롯이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할부로 산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전업주부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게는 꿈에 그리던 평화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를 돌보고 작은 가정을 꾸리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다고, 과거의 금빛 세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의 세장에서 막 벗어나 또 다른 세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편견과 무시, 그리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모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세장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을 지식인이라고 여기는 가정에서 평범한 며느리로 사는 삶은 제가 꿈꾸던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세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편견과 무시라는 차가운 쇠창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자랑하시던 복잡한 요리들을 배웠습니다. 아가씨 시절의 습관을 버리고 절약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진심과 희생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식하고 배경 없는 꼬리표를 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자신의 경멸을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교묘한 분이셨습니다. 절대로 저를 직접적으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이용해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머, 옆집 정아 엄마네 딸, 그 애 정말 대단하더라. 식사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은행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대. 월급이 수백만 원은 넘는다더라. 역시 배운 딸은 달라. 능력도 있고 남편 벌이에 보탬도 되고 그 집 남편은 좋겠다. 우리 아들처럼 혼자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혹은 친척들이 놀러오면 항상 박사딸 자랑을 할 기회를 찾으면서 저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미나는 운이 좋아서 공부를 좀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 며느리인데 동생처럼 운이 좋지는 않아서 공부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착해서 집에서 밥하고 청소는 참 잘한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아내에서 착한 가사도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냥해 보이는 말 속에 감춰진 모욕이야말로 가장 쓰라린 모욕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늘들은 매일같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민준을 위해, 그의 사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결혼 초 몇 년간은 정말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아껴주고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잔소리하실 때마다 저를 방으로 데려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의 아내야. 그의 그 말들은 한때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진통제였습니다.
그 말들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의 보호라는 것도 결국 말뿐이라는 것을요. 그는 여동생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를 위로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용기는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우리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여동생이 집안의 스타로 계속 군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역시 그런 편견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가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 의견을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고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나 소울메이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전업주부, 부엌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파티날이 왔습니다. 그들 가족 전체의 무시가 더 이상 은밀하지 않고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쳐진 그날.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그 한마디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제 마지막 환상을 공식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엄격함이나 권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자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아버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빠.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아버지의 앙상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네가 와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엄마 일, 아빠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니, 널 탓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탓할 뿐이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아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겠니? 말씀하세요. 아빠, 뭐든지 할게요. 철룡그룹. 아버지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심혈이다.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야. 아빠는 이제 너무 지쳤다. 네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 짐을 짊어질 수 있겠니? 아빠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아버지의 유언은 명령이자 신성한 위탁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제국을 건설하고 이제는 병상에서 외롭게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신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평화를 찾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이기심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감히 마주하고 자신의 책임을 짊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돌아갈게요. 아빠를 대신해서 철룡그룹을 이끌게요. 아빠의 심혈이 무너지지 않게 할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만들게요. 제 약속을 듣자 아버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 측정기 모니터에 물결 모양 선이 긴 직선으로 바뀌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평온하게 떠나셨습니다. 딸이 마침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고통은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상에서의 약속은 이제 제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완수해야 할 계약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룹 하나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과 한마디 빚진 위대한 아버지의 평생과 심혈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내라는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회장의 딸 박서연은 7년간의 방황 끝에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의 지위에 걸맞게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최고 위급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저는 하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제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냉혈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제가 지도자의 기품을 가졌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물은 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약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아버지의 유언을 공표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철룡그룹은 우두머리를 잃은 뱀과 같았습니다. 이사들, 부회장들, 대표이사들은 모두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외동딸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딸은 7년 동안 사라졌었고 그들 눈에는 아마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가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투쟁, 즉 비어있는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질 쟁탈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전히 장례식 날 입었던 검은 드레스를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호기심과 탐색, 그리고 숨기지 않는 경멸의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인들의 세계에 길 잃은 아이를 보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실장님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가득 담긴 끄덕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위임을 받은 김 실장님이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 박진우 회장님의 유언과 마지막 위탁에 따라 오늘부로 철룡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이사회 의장직은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박서연님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됩니다. 방안은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커지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졌고 야심도 가장 컸던 한 부회장, 홍 부회장이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희는 고 회장님의 유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철룡 같은 거대 그룹을 7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고 경험도 없는 젊은 여성의 손에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저희는 그녀가 이 중책을 감당할 수 없을까 우려됩니다. 그의 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술렁이며 제가 포기하거나 최소한 명목상의 자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두려워하고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의장석, 즉 아버지가 수십 년간 앉아 계셨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23살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으며 모든 웅성거림을 압도할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지난 7년간 제가 이곳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김 실장님에게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라고 신호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그룹의 운영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익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운영 비용은 점점 불어나고 있고 우리는 친환경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소 3번의 큰 투자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고 날카로웠으며
그들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핵심적인 약점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홍 부회장님, 투자 담당 부회장으로서 우리가 왜 중부지방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거절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프로젝트는 첫 해에만 최소 30%의 수익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였는데요. 홍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법적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크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낙찰받은 회사가 부회장님 아드님의 페이퍼 컴퍼니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은 아니고요. 제 한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폭발시킨 폭탄과 같았습니다. 홍 부회장은 휘청거리며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례차례 각자의 비리와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자리에 없었지만 배우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히 제게 모든 보고서와 중요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저를 조용히 훈련시키셨고 제가 돌아올 날을 위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지식, 전략적 사고, 그리고 결단력까지 모두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눈빛,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아가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고박진우 회장의 완벽한 복제품, 심지어 더 날카롭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권력을 잡은 직후 저는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습니다. 그룹 전체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제 경영 아래 천룡그룹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듯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날 이후 일주일 만에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반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천룡그룹의 권위 있는 여성 회장 박서연, 제 결정 하나하나가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세단을 타며 천룡타워 최고층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주재하고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제가 나타날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권력의 정장을 벗어 던지면 저는 또 다른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5년간 연기해야만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범한 차를 몰고 교회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시댁이 있는 곳이었죠. 다시 수수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대충 묶고 무식하지만 착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경멸 어린 눈빛과 잔소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모욕을 당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일주일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심지어는 약간 통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더 이상 남편에게 셔터맨 신세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복받은 줄 알아라. 분수에 맞게 잘 다녀라. 그 파란만장했던 파티 이후 미나도 더 관대해진 척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저를 직접적으로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형태의 무시, 즉 동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울 형편이 안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언니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만족하고 살아. 큰일은 나랑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아이는 맥북으로 대기업 채용 정보를 검색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중 생활은 정말이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엄청난 정신력과
비범한 연기력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를 막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장에서 사온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며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얌전히 들어주는 착한 아내 역할을 즉시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밀 사무실에서 수천억 원짜리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더러운 옷 한 벌을 제게 던졌습니다. 언니 시간 있으면 이 드레스 손빨래 좀 해줘. 명품이라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진단 말이야. 뭐 언니는 이렇게 비싼 옷 본 적도 없겠지만 조심해서 다뤄줘.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넘어야 할 시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가족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아내일 때 민준이 제게 주는 사랑이 정말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펼쳐질 한 편의 연극, 그 무대에서 저의 오만한 박사 시누이가 무식한 올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할로 마주하게 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가 유일하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진짜 신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파티에서 뛰쳐나온 그날 밤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는 몹시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게 사과했고 자기 여동생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유부단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그가 애써 숨기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잘해주었지만 그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가족들의 편견에 영향을 받아 무식한 아내가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제 결혼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이 내리는 그날을요. 제가 피곤한 이중생활과 씨름하는 동안 저편에서는 새로 박사가 된 시누이 미나가 봉황이 되려는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명망 있는 학위뿐만 아니라 숨기지 않는 자부심과 야망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라면 그에 걸맞은 위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노리는 목표는 다름 아닌 천룡그룹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인 동시에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이었던 이유는 천룡이 원래 한국 최대의 다각화된 대기업으로서 모든 인재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맡은 직후 저의 강력한 개혁이 전례 없는 규모의 고위급 인력 채용의 물결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주요 언론 채널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저와 함께 대담한 전략을 실행할 최고의 두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정보는 야망으로 가득 찬 미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그날 저녁 아이패드를 훑어보던 그 아이는 흥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천룡그룹에서 전략기획팀장을 뽑고 있어. 요구 조건은 세계 최고 대학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세상에, 이 자리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아이는 온 가족 앞에서 아이패드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서둘러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 자리는 우리 딸 말고 누가 더 어울리겠니? 수천억대 그룹의 팀장이라니 듣기만 해도 으리으리하네. 민준도 여동생을 격려했습니다. 좋은 기회네. 내 학벌과 능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오직 저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가장 욕심 많은 물고기가 스스로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이번 채용은 사실 제가 특별히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룹의 구조를 재분석한 후 전략 부서가 상당히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원자 중 한 명이 제 오만한 시누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정말이지 너무나 짓궂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나는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없이 인상적인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성과와 연구 실적, 그리고 저명한 교수의 추천서까지 나열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이력서라면 어떤 채용 담당자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지 며칠 만에 1차 면접에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정복하러 가는 여왕처럼 더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딸? 김 여사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완벽 그 이상이었죠, 엄마. 미나는 소파에 핸드백을 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차 면접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늑수그레한 인사팀장이 와서 진부한 이론 질문 몇 개 하더라고요. 제가 30분도 안 돼서 대답하니까 그 여자가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기업 고위 인사들 수준도 그저 그렇더라고요. 마치 면접 통과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오만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방금 늑수그레한 인사팀장이라고 부른 사람이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헤드헌팅 전문가 최 부장님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많은 공을 들여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직후에 제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미나 지원자는 이력서는 매우 훌륭하고 이론적 지식도 탄탄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만함과 실무 경험 부족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번 라운드는 통과시켰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최 부장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나는 다음 면접 라운드들을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면접관에게 오직 이론적인 질문만 하고 까다로운 실무적인 문제는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목적은 그 아이의 자신감과 오만함을 최고조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아주 높이 환상의 구름 위까지 날아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 손으로 직접 그 날개를 잘라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면접 라운드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미나의 오만함은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랑뿐만 아니라 철룡의 고위 관리자들의 능력을 비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케팅 본부장, 겉만 번지르르 하더라고요. 브랜드 구축 전략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는데 너무 얕아요. 제가 몇 마디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혹은 재무이사는 나이만 많지 사고방식이 낡고 뒤떨어졌어요. 제가 파생 금융 모델에 대해 얘기하니까 오리가 천둥소리 듣는 것처럼 멍하니 있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벌렸습니다. 남편 민준도 여동생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봤지? 배운 사람은 이렇게 달라. 미나의 사고방식은 차원이 다르다고. 너도 동생한테 많이 배워야 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관객처럼요. 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책에 있는 지식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사람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세계가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미나의 봉황이 되려는 꿈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장막을 걷어 그 아이에게 보여줄 날을요. 그 아이가 그토록 꿈꾸던 봉황이 실은 그 아이가 늘 경멸하던 집안의 닭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그날을요. 첫 면접 라운드들을 쉽게 통과한 후 미나의 자신감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철룡그룹 전략기획팀장 자리가 이미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스포츠카, 고급 펜트하우스,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 등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봉황이 되는 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꿈은 거짓 칭찬과 무한한 환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 주된 대화는 철룡에 대한 이야기와 미나의 비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이미 그곳의 고위 관리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철룡의 연례 보고서를 훑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죠? 제가 전략팀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룹의 전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우리 딸처럼 국제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룹이 발전하지. 하지만 저는 조용히 제 밥만 먹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고, 그 보고서는 그의 업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지와 환상에 빠진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미나의 오만함은 전략 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과의 3차 면접에 합격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봤죠? 그 아이는 온 가족 앞에서 휴대폰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수준으로는 어떤 관문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요. 이 부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오래 일해서 승진한 사람일 뿐이에요. 식은 죽 먹기죠. 3차 면접이 있던 날, 미나는 다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에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땠어, 딸? 김 여사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미나는 대답했지만 이전처럼 거만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사장님, 꽤 괜찮더라고요.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 않고 대신 철룡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제게 전략을 물어봤어요. 스왓, 분석 모델이랑 BCG 매트릭스에 대해 배운 대로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사회 전체와 특히 신임 회장님이 참석하는 마지막 면접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회장이라는 두 글자에 온 가족이 약간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고박진우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후계자의 정체는 항상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우 젊지만 엄청나게 유능하고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임 회장, 김 여사님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까다롭고 신비롭다고 하던데 네가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다. 물론이죠, 엄마. 미나가 가슴을 폈습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명 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전체 경영진 앞에서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려는 걸 거예요. 이건 제가 빛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그 신비로운 회장님을 완전히 감복시키고 말겠어요. 그 아이는 제가 놓은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사장의 상황 질문이 실은 제가 제시한 힌트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가진 책 속의 지식으로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 아이의 대답은 공허한 이론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중대한 행사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나는 방에 틀어박혀 결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밖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위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생각났어요. 대담한 M&A 전략을 제안할 거예요. 철룡이 독일에 있는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발판으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거물급 리더의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M&A 아이디어를 아버지와 제가 3년 전에 이미 논의했고 너무 위험해서 폐기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지식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지만 스스로는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철룡 본사에서 열리는 이사회 발표에 참석하라는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칠 듯이 기뻐했습니다. 해냈어. 내가 곧 철룡의 전략기획팀장이 될 거야. 김 여사님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 너무 장하다. 네가 내 평생의 자랑이야. 남편 민준도 자랑스럽게 여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아마도 제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봤지, 서연아. 배운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 너도 내 동생 보고 좀 배워. 미래도 없는 전업주부 신세로 안주하지 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이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아니라 그와 이 편견과 근시안으로 가득 찬 가족 전체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했습니다. 연극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마지막 벨벳 커튼이 내려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접을 기다리는 며칠은 미나에게 불안감이 아니라 자만심과 칭송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재능에 완전히 매료되어 철룡의 전략기획팀장 자리에 자신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곧 합류할 그룹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한 인물이 그 아이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기묘한 경외심까지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철룡의 최고 권력자, 재계에서 머리는 보이나 꼬리는 보이지 않는 신룡, 쇳롱이라 불리는 신임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정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초상화 한 장 없었고 개인 인터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오직 고위급 기업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소문과 일화뿐이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 인물에게 신비로움과 권력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연구생의 정보 검색 능력을 가진 미나는 비공개 경제 포럼부터 해외 기사까지 온갖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얻어낸 정보는 더없이 인상적인 인물상을 그려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신임 회장은 고 박진우 회장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며 거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이 사람은 조용히 돌아와 단 한 달 만에 전례 없는 강력한 내부 숙청과 개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이 사람 일 처리하는 게 무자비하대. 미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와 오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진정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오랜 경력의 부회장 3명이 강제 조기 퇴직당했고 수많은 팀장들이 해고됐대.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욕친불인, 혈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라고 불리는데 오직 능력만 보고 정의나 경력은 신경 쓰지 않는데 일 잘하면 남고 못하면 바로 잘리는 거지. 조금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데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야 진짜 리더죠, 엄마.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해야 침체 기미를 보이던 거대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 자료를 읽어봤는데 이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철룡의 주가는 급등했고 대담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경영의 천재, 보통이 아닌 전략가예요. 그 아이는 자신이 그려낸 형상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철룡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 신비로운 회장의 신임을 받는 오른팔이 되어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날을 꿈꿨습니다. 다가오는 면접에서 반드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그 아이는 강한 결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회장 같은 사람은 이론만 떠드는 사람을 분명 싫어할 거야. 내가 하기뿐만 아니라 진짜 전략적 비전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야 해. 신비로운 회장에 대한 경외심은 뜻하지 않게 미나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을 면접했던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그 회장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쪽에서는 머리는 보이나 꼬리는 보이지 않는 신룡, 바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인사팀이 보내온 상세 보고서를 통해 그 아이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읽었고 모든 면접 영상을 다시 봤으며 그 아이가 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 최 부장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 지원자는 자신에 대해 좀 과도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면접 내내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심지어 우리 경영진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원자를 최종 라운드까지 올리는 것이 너무 과한 특혜는 아닐까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최 부장님. 마음껏 표현하게 두세요. 좋은 말은 전속력으로 달려봐야 그 지구력을 알 수 있는 법이죠. 마지막 회의 준비나 해주세요. 그리고 제에 대한 정보는 절대 누설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가죽 의자를 창가로 돌렸습니다. 아래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깜짝 선물. 아마 단순한 놀라움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충격이자 제 오만한 박사 신우이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제 주위에 짙은 안개를 쳤습니다. 언론에 나서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비로움이 뜻하지 않게 제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나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험준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 정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이 늘 발 아래 짓밟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던 경영 천재가 실은 무식한 올케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표정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은 미나의 설렘과 철저한 준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침실을 실제 작전실로 만들었습니다. 경영 전략에 관한 책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모델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120%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지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이 남을 프레젠테이션. 철룡의 신비로운 회장을 완전히 감복시킬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일같이 보양식을 만들어 딸의 방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딸.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다 너한테 달렸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여동생의 자료를 찾아주고 서류를 인쇄해 주었습니다. 그 역시 미나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성공인 양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봤는데 신임 회장이 까다롭긴 해도 인재는 아주 아낀데 내 능력만 제대로 보여주면 그들이 널 거절할 이유가 없어. 그들은 미나가 그려낸 꿈, 즉 그들의 딸이자
여동생이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 관리자가 되어온 가족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밝은 미래라는 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어쩌면 그들 눈에 저는 그저 흐릿한 배경의 일부, 신우이의 성공을 조용히 질투하는 전업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가끔 미나가 프레젠테이션 연습 상대가 필요할 때 저는 마지못해 관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거시 전략,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고상한 영어, 용어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때요? 언니? 끝나고 나서 그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의견을 묻는 말투가 아니라 칭찬을 기다리는 말투였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설득력 충분하죠. 아주 훌륭해, 미나야. 저는 아주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넌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건 너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겠지. 제 칭찬은 그 아이를 몹시 만족시켰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지식이 다른 차원, 즉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 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가장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나는 철룡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평범한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양각된 매우 격식 있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응시자 김미나님께 철룡그룹 채용위원회는 귀하께서 모든 면접 전형을 우수하게 통과하시어 전략기획팀장, 직책의 최종 면접 대상자로 단독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면접은 이사회 및 그룹 회장님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오전 9시 장소 철룡타워 68층 이사회 회의실 철룡그룹 채용위원회 드림 미나가 그 초청장을 큰 소리로 읽자 온 가족이 환호하며 터져 나왔습니다. 단독 선정이라고? 김 여사님이 소리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단독 선정됐대. 그 말은 이미 너를 뽑았다는 거잖아. 그냥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인 거야. 축하해, 동생. 민준도 여동생을 끌어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동생이 최고야. 미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능력으로는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그들도 일찌감치 알아본 거죠. 다음 회의는 면접이 아닐 거예요. 제가 빛날 무대, 철룡그룹 신임 전략기획팀장의 공식 데뷔 무대가 될 거라고요. 그 아이는 승리에 완전히 도취되었습니다. 초청장의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대기업이 최종 라운드에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선정했을까? 왜 면접이 이사회 회의처럼 조직되었을까? 그리고 왜 최고위급 임원들의 비밀 회의 장소로 알려진 성지 68층에서 열릴까? 그 모든 것들은 지금 그 아이의 눈에 자신의 곧 있을 대관식의 특별함과 장엄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들이 서로 껴안고 축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조금의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극도의 아이러니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무대라고? 맞아, 무대가 될 거야. 하지만 그 아이가 빛날 무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비밀의 장막을 걷어 올릴 무대지. 데뷔 무대라고? 그것도 맞아. 하지만 신임 팀장의 데뷔 무대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입만 열면 무식하다고 부르던 여성 회장의 데뷔 무대 말이야. 그 주말 우리 가족은 미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주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미나는 정식으로 취임하면 할 일들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은 최소 2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과 가장 전망 좋은 사무실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에게 여왕의 삶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파티 중에 김 여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올케도 집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 앞으로 미나가 철룡에 들어가서 높은 월급 받고 인맥도 넓어지면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룹에 청소하는 자리나 차 따르는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해라. 그렇게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줘야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제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그걸 가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철룡에 들어가는 건 3대의 복이야. 네가 안 하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을 다 마셨습니다. 정말 안 맞아요. 제 자리는 다과실이 아니니까요. 제 자리는 그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의자니까요. 그리고 저는 월요일 아침이 오기를, 제 심판의 날이 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마치 온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것처럼 엄숙하면서도 들떠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비하는 데만 거의 3시간을 썼습니다. 매우 세련된 크림색 명품 정장을 골랐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었으며 얼굴은 성공한 커리어우먼 스타일로 화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돌며 더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신임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공식적으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역할이었죠. 그래, 우리 딸. 정말 리더의 풍모가 나는구나. 김 여사님이 옆에서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해. 가서 내 진짜 재능을 보여줘. 엄마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라고. 남편 민준도 아침에 특별히 휴가를 내고 여동생을 미래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습니다. 침착하고 자신 있게 준비한 대로 다 발표해. 모두가 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미나의 면접을 마치 장원급제한 아들을 맞이하는 행사처럼 만들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수한 실내복 차림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문을 나서려고 제 앞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아이는 멈춰서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언니는 집 청소나 깨끗하게 해놔요. 저녁에 돌아와서 제가 온 가족에게 한턱 크게 쏠게요. 아, 그리고 이 정장 드라이 좀 맡겨줄 수 있어요? 고급 정장은 드라이해야 하거든요. 언니, 괜찮은 세탁소 알죠? 그 아이는 마치 가사도우미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행운을 빌게. 행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는 비웃었습니다. 제게는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 아이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민준의 차는 박사 신우이의 봉황이 되려는 꿈과 환상에 빠진 한 가족의 희망을 싣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청소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완전히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섬세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정장, 명품 하이힐, 그리고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 오늘 저에게도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철룡타워 68층에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회장 전용 통로를 이용해 그룹에 도착했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안 보안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로비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나와 민준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건물의 웅장함에 약간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가슴을 펴고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나입니다. 9시에 이사회와 면접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안내 직원은 매우 전문적인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김미나님,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에서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미나가 안내 직원을 따라 손님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자부심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아마 몇 분 후면 자신이 이 복도를 주인이자 고위 관리자로서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 모니터를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볍지만 날카롭게 화장한 얼굴, 차갑고 단호한 눈빛. 저는 더 이상 무식하지만 착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룡그룹의 회장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시누이를 채용할 것입니다. 정확히 9시, 미나는 이사회 회의실의 웅장한 목조문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이 놓인 매우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주변에는 20개 가까운 고급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거의 모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룡그룹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 즉 부회장들, 본부장들, 그리고 부회장석, 의장석,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김 실장님까지 모두였습니다. 미나는 이 막강한 면접관들 앞에서 약간 압도되었지만 자신감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기획팀장직에 지원한 김미나입니다.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놓인 유일한 의자에 앉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김미나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서는 잘 보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미나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맞은편에 앉은 권위 있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가벼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서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비어있는 의장석에 눈길이 갔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덮인 다른 의자들보다 더 크고 위엄있어 보이는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는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신비로운 회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을 해야 이 전설적인 인물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이미 그 사람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그것도 최악의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분이 침묵 속에서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회장님 정말 거물의 풍모가 있군. 모두를 기다리게 하다니. 그리고 시계가 정확히 9시 5분을 가리키는 순간 임원들 등 뒤에 있는 큰 문, 즉 회장 전용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열리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던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참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외모의 중년 여성이거나 노련한 리더의 풍모를 지닌 중후한 남성일 것이라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그녀의 모든 추측과 상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중년 여성이 아니었고 중후한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날씬하지만 권위 있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지적인 이마와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이었지만 청초한 이목구비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 눈, 깊고 검은 눈동자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절대적인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이힐을 신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
또각 권위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고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얼굴, 저 몸매, 그리고 저 눈빛까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잊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일 봐왔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비웃고 모욕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성은 회장석에 앉은 후에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 바퀴 훑더니 멈춰서서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익숙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권위 있는 음색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미나 씨,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천룡그룹 회장 박서연입니다. 모두 앉으시죠. 박, 서, 연. 그 이름은 마치 벼락처럼 미나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올케, 자신이 늘 촌뜨기, 기생충이라고 부르던 무식한 올케. 불과 2주 전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 지금 수천억 대 그룹의 회장 자리에 바로 자기 눈앞에 버젓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는 더듬거렸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온전한 문장을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의 통쾌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아이러니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왜 그러시죠, 김미나 씨? 저는 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물 한 잔 드릴까요? 이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박사 지원자가 지금은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미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온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준비되셨다면 저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15분 동안 본인의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대형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가 이미 띄워져 있었습니다. 천룡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 그 문구가 이제는 가장 혹독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발표대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을 쳐다봤다가 다시 철저하게 준비했던 대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외웠던 모든 모델, 전략, 숫자들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제 모습, 회장석에 앉아있는 무식한 올케의 모습과 그날의 모욕적인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어. 시작하셔도 됩니다. 김미나 씨. 김 실장님의 엄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애써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집중하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이 사회 여러분. 그녀는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대해 발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그녀의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이성마저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녀는 철룡의 모든 최고 2급 리더들 앞에서 발표대 위에 서 있었지만 길 잃은 아이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연극은 더없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서 미나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환한 조명 아래 발표대 위에 서 있었지만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공연 직전에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처럼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회 전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과 약간의 실망감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지원자로부터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했지, 이런 어색한 침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의 통쾌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극도의 아이러니함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사람은 학위와 공허한 이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내면은 실로 얼마나 연약하고 공허한 존재인가. 김미나 씨,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긴장하신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안 되셨다면 형식을 좀 바꿔보죠. 제가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하는 걸로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제안은 언뜻 보기에는 그녀를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미나는 구명줄을 잡듯 필사적으로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아마 질의응답이 긴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진짜 고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장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외운 것을 인용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세계, 즉 기이한 상황과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찬 세계.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경영 전략 모델에 대해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좋습니다. 당신이 철룡의 전략기획 팀장이라고 가정합시다. 바로 내일 우리의 최대 경쟁사인 안성그룹이 갑자기 우리 주력 제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20%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철룡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시간 안에 당신은 전략 부서의 책임자로서 무엇을 할 겁니까?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고전적인 상황, 어떤 리더라도 마주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박사 학위를 가진 지원자의 대답을 기다리며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 속에서 배운 모델과 이론들을 필사적으로 뒤졌습니다. 회장님,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세력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경쟁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우리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즉 SWOT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녀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중간고사를 치르는 1학년 학생처럼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김미나 씨, 제게 이론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교과서에서든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24시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누구와 어떤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당신이 내릴 첫 번째 지시는 무엇입니까? 언론에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 제품 가격을 인하할 겁니까? 인하한다면 몇 퍼센트나? 그리고 고객의 신뢰 위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 질문 하나하나가 쉴 새 없이 날카롭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피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와 영업 부서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무엇을 논의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저는 가차없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논의하는 동안 밖에서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시간마다 갉아먹히고 우리 신뢰도가 분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 논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답이 없으신가요? 미나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죠. 당신의 논술에서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독일 회사를 MA하는 전략을 제안했더군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반독점법이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독일인과 한국인의 업무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인수 합병 후 인재 유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두 문화를 어떻게 융합할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인수하자고 제안한 그 회사가 실제로는 우리 경쟁사인 안성그룹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에 이르자 미나뿐만 아니라 이사들 중 몇몇도 경악했습니다. 그 정보는 저와 몇몇 최측근만이 몇 달간의 비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극비 정보였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무식한 올케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 복잡한 경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전체가 이제는 웃음거리, 가련할 정도로 순진한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회의 테이블을 한 바퀴 돈 다음 그녀의 바로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김미나 씨,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학위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대기업의 문을 통과하게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더 멀리 나아가고 이 잔인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 속에 있는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 날카로운 감각,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함. 즉,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물 고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똑똑하지만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박사 학위를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미나야.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오직 그들의 학위만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팀에서 결과를 통보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미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굴욕과 붕괴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굴을 감싼 채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는 무서울 정도의 침묵과 이사회 전체의 안타까운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한 여성 박사의 자부심은 그녀가 늘 경멸하던 무식한 올케에 의해 완전히 짓밟였습니다. 미나는 더없이 비참한 몰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정장은 구겨졌고 비싼 화장은 눈물로 얼룩졌으며 눈은 퉁퉁 붓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들어와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지고
소파에 쓰러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TV를 보던 김 여사님과 민주는 딸이자 동생이 그런 상태로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놀라 집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미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널 괴롭혔어? 김 여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오빠, 미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끝나다니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민준이 초조해했습니다. 면접이 잘 안 됐어?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친 듯이 일그러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몽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던 철룡의 신비로운 회장이 실은 자신의 무식한 올케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박서연 언니에게 이사회 전체 앞에서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얼마나 굴욕적으로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했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김 여사님은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 서연이가 철룡 회장이라고.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에요. 바로 그 여자, 엄마가 늘 무시하던 그 촌뜨기요. 그 여자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 모두를 속여왔다고요. 진실은 마치 거실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환상과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주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시하고 그녀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전날 밤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너도 내 동생 보고 좀 배워. 모든 것이 이제 희극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실은 자기 가족 전체의 미래, 심지어는 자기 회사의 미래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식하지만 착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면접 때 입었던 권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곧장 탁자로 걸어가 시장 바구니가 아닌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이거 이혼 서류예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인해요. 민주는 저를 그리고 서류를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네가 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들이 늘 무시하던 그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의견을 낼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무식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만족하세요? 초반의 혼란에서 벗어난 김 여사님은 본래의 악랄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속여?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일부러 우리 미나 망신 주려고. 제가 속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속인 건 당신들이죠. 당신들은 근시안적인 편견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왔어요. 당신들은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단지 그들이 당신들처럼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당신들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들 눈에 저는 그저 고졸이라는 꼬리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요? 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요. 그리고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빠를 사랑했고 오빠와 함께 있기 위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돈도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남편만 필요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뭘 했죠? 오빠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침묵했죠. 오빠의 침묵은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아팠어요. 그것은 오빠의 마음속에 내 자리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게 아니야. 민준이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어요. 서류에 사인해요. 이 집은 오빠와 어머니께 남겨드릴게요. 마지막 남은 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제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고 이제 그렇게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떠나려 하자 민주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 저는 멈춰서서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과 편견으로 가득 찬 가족을 용서하고 이 피곤한 이중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떠나 진정으로 제 자신에게 속한 삶, 박서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인가?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민준 씨, 기회는 언제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당신은 그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서연의 극적인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공허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근시안적인 편견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통쾌함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감정들이 가라앉고 우리가 화면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씨앗을 심어주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숨겨진 여성회장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 오만함의 위험성, 그리고 겸손함의 놀라운 힘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명백한 교훈은 오만과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미나라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일부를 대변합니다. 학위와 학벌을 인간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책 속 지식의 상아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거만한 눈빛으로 주위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판단합니다. 박사 학위 하나, 몇 년의 유학 경험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책 속의 지식과 진정한 지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요. 미나는 지식은 있었지만 한 전업주부의 가치가 것이 경제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희생과 가정을 꾸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광에 너무 눈이 멀어 올케의 소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내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만함이 그녀를 웃음거리로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분야에서 비참한 실패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표지만 보고 책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평범한 외모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부한 내면 세계, 두터운 삶의 경험, 그리고 비범한 내공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함,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교육자 집안이라고 불리는 가정 내에서의 교육 실패라는 슬픈 그림을 그려냅니다. 퇴직 교사인 김 여사님, 누구보다 지식과 인격의 가치를 잘 이해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딸의 머릿속에 오만과 편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법, 명망 있는 학위를 따는 법은 가르쳤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은 가르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책 속의 지식을 앵무새처럼 되뇌기만 할 뿐, 공감하는 마음이 없는 똑똑한 앵무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위가 아무리 높아도 인격이 부족하면 가련한 공허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청소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농부가 눈에 경멸만 가득한 박사보다만 배는 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교훈은 침묵의 힘과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숨기는 것의 가치에 대한 것일 겁니다. 박서연은 지난 5년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약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잔인하지만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사랑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는 능력,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기는 능력이야말로 비범한 내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숲을 속에 몸을 웅크린 맹호와 같습니다. 끈기 있게 먹잇감을 관찰하고 기회가 무르익었을 때만 덮치는 것입니다. 박서연의 복수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적의 과정,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완벽한 계획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폭력이나 악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세운 바로 그 무대에서 그들이 정한 바로 그 규칙을 이용해 그들을 완전히 감복시키며 패배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정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훈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을 좀 더 다차원적인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웁시다. 학위, 직함, 집안 같은 겉모습이 한 사람의 인격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을 때조차 겸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식은 끝이 없고 당신이 모르는 분야에는 당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고 저평가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박서연처럼 그 무시를 조용히 노력하고 자신을 완성시키는 동력으로 바꾸십시오. 진정한 능력은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당신의 모든 말은 어떤 자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듣기 위해 침묵하고 생각하기 위해 침묵하고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서연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새로운 시각을 찾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굳건한 삶을 살아갈 작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며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고 빛을 지키는 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